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3년 9월 24일이고 일요일입니다. 자, 생신호 변곡지를 하나 골랐고요. 여기저기서 지난주 말에, 지난주 후반부에 주식시장, 미국 주식이 많이 빠졌는데 그거 가끔씩 있는 일인데 거기에 미국 경제가 견조하다 이런 이야기가 여러 번 등장을 해서 한번 좀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밖에서 계시고 그럴 걸로 제가 짐작이 돼요. 유튜브 채널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경제라는 것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현대인으로서의 어떤 기초적인 소양을 갖춘 사람한테 이해가 안 돼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해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 현대인으로서의 기초적 소양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러면 그가 덜 똑똑하든지 아니면 뭔가를 숨기고 있는 거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시선대로 미국 경제의 부분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게 그래서 미국 경제 견조 이래가지고 구글에 검색을 했더니 쭉 뜨는 걸 제가 그냥 캡처한 거예요. 견조한 이게 언제까지 있느냐면 2주 전 것까지 있어요. 유가 급등과 여전히 견조한 미국 경제. 절대 부정적인 말을 쓸 수 없는 어떤 신적인 영역 중에 하나가 미국 경제도 있죠. 미국 군사력도 있고 미국의 자유민주주의도 있죠. 그런 거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예전에 일을 할 때 저기 뭐죠? 애널리스트라고 그러죠. 정권가. 제가 종사했던 분야의 애널리스트를 며칠 이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우리나라 여건에서 어떤 주식 전망을 부정적으로 할 수가 없다. 약한 긍정이 곧 부정이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부정적인 전망을 하는 곳이 없어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부정적인 전망을 하면 그 애널리스트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당장 회사 내에서조차. 그리고 그런 보고서도 없죠. 자, 이런 게 있고, 기대 이상, 예상보다 강한 미국 경제, 이런 위기 요건이 요소가 있었는데 잘 극복했다. 이런 류의 이야기예요. 알겠습니다. 길게 말씀 안 드리겠고, 이 S&P 500이 이제 지난 주말에 지금 폭 떨어졌죠. 그건 1년치 오른 거예요. 1년치인데, 오른 거에 비해서는 아직 멀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여기 의미가 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자료를 조사하면서 보니까 좀 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틀에 한 3% 이상 빠졌죠. 미국이 지금 발버둥을 치면서 버티는데 지금 이런 타격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가 왜 시작됐는지 요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밖에서는 전문가들이 뭐라고들 말씀들 하시는지. 자, 그래서 제가 구글 파이낸스를 가봤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시황 S&P 500을 보니까 관련 주소 쭉 떴어요. 처음 가본 것 같아요, 거의. 이렇게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도 이거 보면 제일 위에 제목이 뭐냐면은 이 와중에도 오른 주식이 있다. 이런 거고, 그 다음 CNBC는 이제 보잉의 거래가 많았다. 이런 이야기고, 세 번째는 S&P 500이 3주째 계속 떨어졌다. 월스트리트저널. 그러면 좀 현실감 있어지죠. 마지막 거는 뭐냐면 약간 마켓 크래시, 시장이 무너진다. 이런 거 그래도 이런 게 균형은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저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3주 연속 떨어졌고 걱정이 되고 한 전문가의 말을 빌려서 했지만 마켓이 무너질 수 있다. 폭 나갈 수 있다. 주식시장이. 그런데 지난 몇 개월 전부터 많은 전문가들이 올 가을 내에 큰 문제가 생길 거다. 여러 가지 자료들을 바탕으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저도 소개드린 바가 있고 그것과 이어지는 맥락이 있는지 이런 걸 제가 이제 살펴보고 싶은 거죠. 자, 이게 지금 주식이 당장 내일 또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만은 이틀 사이 확 떨어진 것은 여기 미국이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 떨어졌느냐. 그리고 미국 시장의 심리는 어떤가? 이런 게 핵심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죠? 다 주식시장이라는 게 미래를 보고 하는 건데, 미래 가치를 현재 투영했다는 그런 좀 멋진 말로서 하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것 때문에 떨어진 거거든요. 핵심은. 자,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이번에 올리진 않았다.
이후 금리를 올리진 않았어요. 올리지 않았는데 떨어졌다. 시장이 이걸 아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유는 뭐냐? 금년에 한 번 더 남았거든요. 요 위원회 금리 결정하는 게. 그때 거의 올릴 게 지금 확실시 돼 보이고, 또한 더 암울한 것은 이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0%였단 말이에요. 금리가. 예. 그래서 조금만 견디면 그래 내려갈 것 같다. 확 내려갈 것 같다. 이제만 조금만 더 견뎌보자. 이렇게 바둥바둥 바들바들 버티는 금융 주체들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기간 지속될 것 같다. 고금리가. 이거에 무너진 겁니다. 자, 그 말은 미국의 금융 주체들이 오늘 내일 하는 데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뭐 소위 바이든 노믹스라고 불리는 경제의 지금 이제 운영 방식에 대해서 예전에는 되게 우호적인 입장을 가졌던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뉴스위크 같은 데서도 지금 상당히 암울하고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죠. 위에 거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는 바이든 노믹스는 절대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 이런 이야기고, 밑에 거 뉴스위크는 보면은 바이든 노믹스는 완전한 실패다. 자, 물가가 오르면 경제가 안 좋으면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데 지금 되게 확대 경영을 하잖아요. 지금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금리를 계속 올리는 거잖아요. 코로나 동안. 예? 그런데 바이든은 예산안을 더 올리려고 하죠. 예산을 더 지금 많이 적어낸 거잖아요. 빚을 뭐 엄청나게 내겠다는 거고, 게다가 우크라이나에도 더 지원을 하겠다고 지금 바람을 잡고 있고, 예, 그러면서 정부의 지출은 늘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이들 이제 우호적이었던 언론들로 돌아선다, 뭐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파월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연준 위원장이죠, 의장인데 항상 이 사람 말은 애매하게 하는데 이 말꼬리 토시 하나 가지고 뭐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건 우스운 이야기고요. 그걸 꿰뚫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람 말 하나, 아무 의미 없는 말, 토시 하나 분석하는 것은 주식시장 같은데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 대중들은 그런 거는 깨끗이 무시하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하는 말은 뭐냐? 이 말도 참 애매하게 해요. 파월이 말하기를 소프트 랜딩이죠. 경제가 연착륙하는 거, 부드럽게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 예? 예. 그거는 베이스라인이 아니다. 예. 이 말은 이거 말 자체도 번역하려고 애매해요. 기본이 아니다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하면은 경착륙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또 토를 달죠. 그렇지만 장기적인 전망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데이터로 봤을 때는 연착륙이라고 확신한다. 이런 말을 한 지가 좀 오래됐어요. 예. 자, 핵심은 첫 번째 줄이죠. 사람들 그럼 우리 연착륙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건 아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예. 즉 경제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용이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금리를 자꾸 올리느냐?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묻지 않고 누구도 대답하지 않아요? 예. 왜? 돈이 엄청나게 풀려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잘못하면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된다. 예.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온다. 그때는 손을 떠난다. 그래 되면 돈의 힘으로 움직이는 거다. 지금도 그런 조짐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금리 인상을 해서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 위험에 대해서는 등잔 밑이 어둡다고 전부 다 알면서 아무도 말 안 해요. 왜? 그 말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 돼 있어요. 전 세계에서. 예. 그거예요.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자기들의 과욕으로, 아니면 어떻게 보면 관리 부실로, 예. 여기서 꽃비를 놓치면은 큰일이 닥친다. 예.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애쓴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과정에서 지금 미국의 많은 경제 주체들이 간당하다. 뭐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은 사람대로 자기의 자산이 줄어드니까 힘들겠지만, 밑에 서민들은 이건 생계의 문제다. 생계와 의료의 문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자,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이 일단 큰 물결이 친 이유는 이겁니다. 장기적으로 고금리를 유지하겠다. 자, 저기 연준의 그 뭐 금리 결정하는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이제 점 한 개는 그 사람들 숫자예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한 20명 정도 참여했는데 지금 5.75%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투표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의견이. 자, 금년에는 저 정도로 가고 2024년에는 어느 정도로 해야 되겠나 했더니 일부는 더 올려야 된다, 금리를. 예? 그리고 한 3분의 1은 유지, 나머지 한 3분의 1 또는 한 3분의 1 정도는 좀 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게 24, 25, 26까지도 기존에 미국이 익숙했던 그 금리보다는 훨씬 높은 금리 3% 정도는 유지가 될 거다. 현재 우리나라가 기준금리가 3%예요. 한국은행. 예. 자, 그리고 27년 이후에도 저런 상태가 유지될 것 같다. 예. 즉 이것은 미국의 경제 주체들은 이거보다 훨씬 이 고통만 참으면 금방 정상으로 돌아갈 거라는 기대가 컸다는 것인데 실제 미국의 문제는 이것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적었겠죠. 장기간 이 한 5, 6년 동안은 한 3, 4년 동안은 꿈 깨라 이렇게 이야기한 셈이에요. 그만큼 어렵다. 이걸 그런 식으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미국 지금 경제 주체들이. 예. 그리고 여기 절대 과하게 데이터를 적어내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저걸 과연 우리가 견딜 수 있을까라는 위기의식이 지금 팽배해졌다는 거죠. 이 기간 동안. 예. 이 데이터는 그렇게 이해해야 맞다고 봅니다. 예. 자, 이거 금리를 올리는 걸 이제 보여준 건데, 한번 보시면은, 이거 상당히 재밌어요. 2006년 저때가 언제입니까? 이때 우리나라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때 이명박 정부 때예요, 우리 때. 그래서 미국에서 투자 전문은행 이런 게 많이 생겼어요. 뭐 골드만삭스 막 이런 것들이 다양한 파생 상품 같은 걸 하면서 주가를 올릴 때예요. 예, 그게 전부 다 뭡니까? 생산이 따라가지 않고 돈을 가지고 돈 장사를 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노름을 한 거예요. 그 파생 상품 가지고. 그래서 우리도 그걸로 하자 해가지고 거의 이 법을 만드는 준비까지 거의 아마 했을 거예요. 그 당시 지금의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의 전신이 밀어붙여가지고 많은 은행들로 반기고. 예. 그런데 뭐 반면으로는 그러면 위험 요소가 있다. 예, 은행이 부실해질 수가 있다. 이런 걱정이 있었지만은 밀어붙이는 분위기였어요. 왜? 미국에서 멋진 성과를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돌이켜봤더니 그때 거품이라는 거예요. 생산이 따라가지 않고 돈을 불린 거잖아요. 폭락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도 그 말이 싹 지나갔죠. 그때가 2007, 2008 금융위기 왔을 때예요. 거품이 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율이 0% 됐죠. 돈을 갖다 부은 거잖아요. 시장에다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예. 그러다가 2015년, 16년 되면서 충격이 회복되니까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다시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는데 코로나를 맞은 거죠. 예. 그래서 다시 0% 하다가 코로나가 정리되고 나니까 물가가 엄청나게 치솟는 거예요. 지금 요 그래프 기간 안에 있는 상황과는 다른 겁니다. 지금 이거는. 자, 돈을 쏟아붓으면, 돈을 빌려서 쏟아붓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정부가 연준에서 돈을 빌리는 셈이에요. 쏟아부으면 그만큼 투자가 돼서 쏟아붓는다는 투자란 말이에요. 궁극적으로는 경제 규모가 더 커져야 돼요. 사람들이 윤택해지면서. 예, 그래서 그 빚을 흡수하는 거예요. 더 커지는 거예요. 부가가치를 더 크게 만드는 거죠. 간단해요. 돈 100원 빌려가지고 그 돈 갖고 내가 뭐 장사를 해서 200원 만들면 100원 갚고 100원치 늘어나는 거예요. 빚을 안 갚더라도 전체가 200원이니까 괜찮아요. 지금 미국 시스템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들어갔는데 그 이 세상의 어떤 나라보다도 본인들은 패권국으로서 기축통화를 가진 나라로서 훨씬 옵션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간 돈이 생산으로 전환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뭔가 고착화되어 있는 거죠. 돈이 들어가면 전부 다 하수도로 쑥 흘러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 쪽으로 샥 다 빨려가는 거예요. 효과가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말은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목숨이 간당간당한 환자한테 비타민 아무리 먹여봤자 효과가 없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생산성이 극도로 떨어진 그런 경제 체계에서 단기간에 저렇게 올리면
물론 돈 많이 가진 사람이 절대 금액에서 피해를 많이 보겠지만 숫자적으로 봐서는 이 경제체제의 중산층, 중하위층은 죽어나는 거예요. 네. 그들은 당장 기름값이 없고 애들 학교 보낼 돈이 없어요. 저녁에 먹을 창거리를 못 사요. 2007, 8년부터 썼던 돈이 어딘가 흘러가고 누구의 주머니로 갔겠죠. 미국 경제 체질을 개선시키지 못했다. 그것이 물가 폭등, 조절할 수 없는 물가 폭등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니까 무리수를 둬서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다. 예. 이때 패권국으로서 전쟁 같은 부분이 좀 강한 유혹으로 지금 다가온다. 일단 끝낼 것이라고 자기들 스스로도 생각했던 우크라이나전을 못 끝내고 확전으로 가잖아요. 땡빛을 얻어다가 자국 국민들은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에요. 예, 예. 자,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은 연간 물가 인상률인데 바이든이 2020년 말에 대통령이 됐고 2021년부터 이제 한다고 봐야 되는데 많이 올랐죠. 1년에 7%, 6.5%, 3.7%. 내년까지 합치면은 제가 봐서는 10%, 20% 정도 오를 것 같아요. 자기 재임 기간에 20% 이상 오를 것 같아요. 네, 이거 지금 연준의 목표가 이걸 2%로 맞추겠다는 거잖아요. 거기는 여러 가지 데이터적인 뭐 마사지 같은 게 들어갔을 텐데도 되게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것 같아요. 현재의 방식으로는 일단 정부 자체가 돈을 계속 쓰고 있잖아요. 빚을 내 가지고 그게 아니면 이만큼도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미국 경제가 탄력을 잃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물가 인상, 인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와서 좀 더 살펴보면은 이게 이제 CPI라고 컨슈머 뭐 프라이스 인덱스인가 소비자 물가 지수 이런 거 같은데, 여기 보면은 이제 파란 줄이 있고 노란 줄이 있는데 노란 줄은 핵심 코어 CPI라는 건데 여기서 음식하고 에너지 즉 뭐 난방이나 자동차 기름 이게 뺀 거예요. 자, 이거 보시면은 전체를 포함한 게 훨씬 더 높아요. 지금 좀 잡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저기 이 말은 뭐냐면 두 개의 차이는 어디서 오느냐, 음식하고 기름값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큰 프레셔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 자, 이 두 개 가지가 여기서 갑자기 이제 장이 미국 경제가 아니고 전 세계로 지금 펼쳐지게 돼요. 누가 가장 많은 원유 물량을 시장에 내놓느냐, 러시아하고 사우디예요. 미국의 발행과는 달리 감산을 하고 있죠. 원유값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전쟁의 한 부분이기도 하죠. 자, 그게 있고 지금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밀 수출국으로서 러시아가 1등이 우크라이나가 5등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전에 그 북해 곡물 딜 그거를 러시아가 지금 연장을 안 해주려고 해요. 즉 그 말은 우크라이나의 수출 물량을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러시아 건 러시아의 재량권대로 하고 있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그것도 원유와 상황이 상당히 비슷해질 수 있다. 예, 곡물 분야에 있어서도. 자, 곡물과 기름 여기 딱 표시나는 거 있죠. 그 부분에 훨씬 값이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물가가 그거를 둘 다 러시아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러시아가 미국 물가 인상에 압박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분명해요 지금. 예, 이거는 중국도 못하는 거예요. 왜? 중국은 엄청난 대국이지만 인구 10몇 억이지만 많은 걸 수입해야 되는 나라예요. 예, 그래서 자원 대국인 러시아와 사우디가 손을 잡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이걸 부추겨요. 그래서 미국을 더 힘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거는 신용카드 이자율인데 2021년도 한 15 뭐 그때와 대비해서 지금 보면은 뭐 한 6, 7% 정도 다 올랐죠. 자, 이거 미국 경제를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좀 필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 보면 뭐 6개월 무이자, 12개월 무이자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게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못 갚으면은 이제 그 신용 불량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최소 값만 내면 돼요.
예. 즉 이자 정도만 계속 내면은 원금을 안 갚아도 돼요. 예. 자, 그래서 내가 한 신용카드를 만들었다. 한도가 1,000만 원이다. 응? 1,000만 원 꽉 채웠어요. 더 이상 쓰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1,000만 원에 대한 이자, 다달이 이자만 내면은 괜찮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카드를 하나 또 내요. 여러 개 카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카드를 꽉꽉 채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돈을 내는 거는 그 이자만 내는 거죠. 근데 이거 이자율이 이만큼 올랐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금리가 오르니까 올라가겠죠. 이렇게 삶을 영위하는 경우가 미국 사람들은 많다.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이런 것들이 뭐랄까, 우리도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경기가 바로 그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바로 줍니다. 반응도 바로 나오고.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신용카드로. 예.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대학을 같이 졸업한 친구들이 직장 잡았다고 신용카드 몇 개 두룩 해서 바로 뭐 차를 뽑는 경우도 있어요. 자, 뭐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기름값, 제가 얼마 전에 썼던 데이터인데, 저희 코로나가 시작했을 때 최저치하고 비교하면은 지금 3배 이상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은 이제 갤런이거든요. 이 사람 단위가 한 4달러 정도 되는 거예요, 갤런당. 우리 기름값이 예를 들어서 한 3배 정도 올랐다. 그러면 이걸 우리한테 적용을 시키면은 지금 우리나라 기름값이 한 4,000원 정도 돼야 돼요, 리터당. 그 차 운영 안 되겠죠. 네. 자, 우리는 기름값, 휘발유값에 세금이 상당히 많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도 이 정도 억제가 돼 있거든요. 근데 미국은 세금 같은 게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오르는 게 거의 지금 우리 수준하고 비슷하거든요. 리터로 계산을 해봤을 때. 예. 거기도 좀 의문점이 좀 들어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뭐 전략 비축유를 지금 계속 팔면서 가격을 유지시키고 있는데도 지금 이만큼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 CPI에서도 음식하고 휘발유 값을 뺐더니 물가 인상이 확 줄잖아요. 예. 그게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한테 심리적으로 크고, 이게 없으면 그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나라잖아요. 대중교통 수단이 없으니까. 예. 자, 이거는 폭스뉴스를 제가 보다가 발견한 건데, 비베크 라마스와미라고 인도에서 이민 온 가정에 태어난 미국인이고, 이번에 공화당에 지금 떠오르는 신의 주자죠, 대통령 후보로. 그래서 이게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게, 이제 바이든 정부를 공격하면서 바이든 행정부 지금 3년 정도 됐는데 물가가 16% 올랐다. 앞서 보여드렸던 그 데이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적. 예, 누적. 그리고 기름값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아까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데이터하고는 달리 실제 주요소에서는 물론 높은 데를 찍었겠죠. 그보다 훨씬 높게 나오고 있어요. 1달러 이상 높게 나오고 있어요. 1달러 가까이 높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4배 정도까지도 더 오를 수 있는 건데, 올랐다는 것일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로 치면 한 리터당 5,000원? 1,000몇백 원 하다가 리터당 5,000원 되는 꼴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은 휘발유 가정에서 차 운행에만 비용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경제 전반에 비용이 올라간다고 봐야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에 의해서 초래됐느냐. 로이터 통신의 보도죠.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추가로 감산을 하기로 했다. 예, 올해 말까지 감산 지속한다. 사우디가 하루에 100만 배를, 러시아가 30만 배를, 130만 배를 추가로 감산하기로 한다. 매달 결정하기로 한다. 상황을 봐서. 예. 가격 추이를 봐서 본인들이 원하는 가격을 받기 위해서 자기들의 이득이 최대치가 되는 감산량을 조절하겠다는 거잖아요. 자, 이것은 기존 오펙 플러스에서 2024년 말까지 감산하기로 한 거. 이것도 같은 목적이에요. 원유값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에 추가로 된 거예요. 이게 미국한테 직격탄을 날리고 있어요. 지금 이게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죠, 뒤에. 예. 자, 그리고 인도나 중국 같은 나라에서는 원유를 할인한 가격에 팔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이후에 받았던 그들의 금수 조치를 다 극복한 거예요. 예.
오히려 그 금수 조치를 시행한 경제 주체들이 다 어려워지고 있죠. 미국하고 유럽 각국들. 예. 자, 이런 게 나오니까 지금 이제 북해산 브렌트유 가격인데 현재 이제 94불 정도, 94달러 정도 되는 건데 이게 감산이 본격화되고 나서 가격이 다시 오르는 거예요. 이게 오펙 플러스가 원했던 것이죠. 여기다가 이제 9월 달 정도 됐을 때 러시아하고 사우디가 추가 감산을 한 것이죠. 예, 그리고 매달 결정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즉 이것을 100불 이상 올리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이든이 직접 사우디까지 찾아가서 왕세자한테다가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면서 핵발전, 원자력 발전소까지 지어줄게 이런 이야기까지 했지만 그의 마음을 돌리는데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러시아하고 동조하고 있잖아요. 러시아에.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미국에서는 엄청난 지금 목에 갖다 댄 칼이 0.1cm, 0.1cm씩 가까이 다가오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미국 경제 주체들의 반응을 봤을 때는 그렇죠. 뭐 여러분도 한번 판단해 보세요.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게다가 이거는 뭐 엊그제 나온 이야기 같은데 러시아가 디젤유 수출을 중단을 해요. 자, 이거는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확전에 있어서 유럽 국가들 나토 동맹국들의 움직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유럽에서 자 거기에 대한 맞불 형식이 아닌가 싶어요. 타격을 준단 말이에요. 크게 바로 값이 올랐다고 이제 블룸버그 통신이 이야기를 하죠. 러시아가 디젤유 수출을 잠정 중단하니까 유럽 국가들의 디젤 값이 올랐다. 즉 이것은 원유 감산에다가 거기다가 마지막 그 완제품 중에 하나까지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느 정도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러시아가 생산하는 완제품 디젤유도 유럽 시장에서 많이 유통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들하고 관계련이 깊은 유라시아 뭐 경제권에 들어있는 나라들은 여기서 제외시켰다. 자, 그들이 제시한 이유는 러시아 내부에 지금 수요 공급이 맞지 않아서 내부의 디젤 값이 오르고 있다. 그래서 그걸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일단 수출을 중단했다. 이런 이유를 달았어요. 예. 그 이유도 좀 있고 바깥의 이유도 좀 있고 뭐 그렇겠죠. 예.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상황들을 봤을 때 이거의 결말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서 제가 뭐 어떤 경제적인 통찰력이 있어서 어떻게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좀 어렵고 제가 정치노표 136편에서 말씀드렸던 이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제 생각이 이 레이 달리오죠. 브리지워터라는 세계 가장 큰 헤지 펀드 매니저고 가장 큰 펀드 매니저라고 봐야 되겠죠. 사장이죠. 여기가 미국 경제가 지금 암울하다. 멀지 않아서 이렇게 될 것 같다. 라고 아주 조리 있게 설명을 해요. 저는 이 사람 내용을 이번에 한 번 더 보면서 상당히 괜찮은 인물이다. 딱 터부가 없어요. 터부가 선입견이 없어요. 내가 미국 사람이다라는 선입견조차 없어요. 예. 자, 미국 경제가 오늘 뭐 데이터를 쭉 보여드렸는데 제 의견도 말씀드렸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또 의견이 있으실 거라고 봐져요. 저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레이 달리오 이야기로 이어지더라고요. 좀 더 확정을 가지고 자, 미국 군산복합체가 있다. 미국 경제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재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은 방위산업들 하고 또 반도체 회사들. 근데 올해 반도체 회사들 타격 많이 받았죠. 중국의 금수 조치 들어가면서 금수 조치에서 세계 60%의 시장에 접근하지 못한 거에도 큰 피해가 났는데 금수 조치 품목들을 미국이 저 우위를 가지고 있던 품목들을 중국이 생산함으로 해가지고 아주 그냥 치유할 수 없는 타격을 받은 거죠. 예. 남은 거는 군산복합체밖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이렇게 군산복합체가 돈을 벌려면은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을. 미국이 제일 잘하는 부분이거든요. 군산복합체 부분이. 그리고 많지 않게 지금 살아남은 미국이 아직도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산업 분야예요. 이런 데 있어서도 우리나라 같은 데서 계속 도전을 또 하는 셈이죠. 그래서 이런 충동을 강하게 느낄 것이다. 미국이. 레이 달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이런 것은 다 전례가 있었다. 예전에 큰 제국들은 다
정치인들하고 이런 그리고 군인들하고 이런 인더스트리 산업계가 항상 같이 손을 잡고 움직인다. 예. 미국의 예외적인 문제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고 이런 충동이 강하게 있을 것 같다. 뭐 우크라이나전 확전. 그리고 최근에 중국이 손을 죄송합니다. 러시아가 손을 내밀었다고 해야 되나요? 김정은과의 만남. 이란, 시리아. 어제 보니까 시리아 대통령이 또 중국을 방문했더라고요. 예. 그리고 베네수엘라 얼마 전에 또 중국을 방문했었죠. 예. 그렇게 해서 이런 미국 군산 복합체가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을 다 틀어막았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들이 공세도 취하죠. 예. 미국 경제가 무너진다고 해서 전 세계 경제가 다 무너지는 거 아니다. 우리를 그런 식으로 볼모로 삼지 마라. 그래서 중국이 계속 파는 거잖아요. 조금씩. 근데 많이 팔았어요. 지금 5년 동안 미국 국채 그리고 브릭스를 만들어서 달러가 무너지더라도 달러의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는 경제 틀을 만들었고 거기에 많은 나라들이 뛰어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바보 같은 선택으로 인해서 러시아와 중국이 가까워지고 있고 예. 상황에 따라서는 북한도 거의 올라탈 수 있고 이란도 올라탈 수 있고 군사적인 동맹체로서 말입니다. 예. 이런 것들이 미국이 함부로 할 수 없는 미국의 이번에 위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모든 충격을 스스로 다 받아내야 되는 완충 장치가 예전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 나간 맨몸으로 적의 칼과 창을 막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비유를 하자면 네. 자, 그래서 레이 달리오가 지적한 부분 이런 거예요. 이거는 진짜 많은 다른 분들이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안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왜냐, 미국의 치부거든요. 미국이 전 세계에서 부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경제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준으로 상위 10%가 하위 90%가 가진 돈을 다 가지고 있다. 네. 그 차이는 엄청나게 크다. 자, 그래서 미국 경제가 지금 탄력성을 잃은 겁니다. 자, 경기가 안 좋아졌다. 돈을 쏟아 부어도 그게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든지 새로운 기업이 등장하다든지 뭐 사람들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온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이미 자본가들이 쳐놓은 그 건물에서 샥 다 걷어가서 위로 쭉 빨려간다는 거죠. 이 갭이 벌어지는 거죠. 왜? 그런 사회체계가 형성이 됐으니까. 고착화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레이 달리오가 이야기하는 게 저 간격이 커지면 저 가운데 있는 저 빈 공간은 진공으로서 작동한다. 어떤 이름의 진공? 분노라는. 자, 그래도 밑에 사람들한테 근근히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면은 그리고 대중 미디어로 매스 미디어로 마사지를 해주면 그 불만이 체계화되지 않지만 경제가 더욱더 어려워지면 즉 지금 같은 상황이 되면은 밑에 있는 층이 무너질 수가 있다.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금리 계속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금리를 올리게 되면 밑에 층이 죽어나요. 레이 달리오가 드라마틱하게 표현했죠. 저 선이 그래도 조금씩은 상승해야지 내가 잘 살고 있구나. 우리나라가 훌륭한 나라구나. 내가 노력했더니 노력한 만큼 대가가 오고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식들한테 좀 더 나은 삶을 줄 수 있겠구나. 이런 게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 분노가라는 진공이 폭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나라가 붕괴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고 이걸 지금 막기 위해서 연준이 지금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낙오자가 생기잖아요. 그럼 사회적으로 되게 이반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은, 지금, 이정도 상황이 됐으는 우리가 투표권이 한 명 앞에 한 장이 있다고 똑같은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자본의 가치로 봐서는 돈은 돈의 힘으로 달리는 거예요. 예. 그런 경우가 역사에 여러 번 있었잖아요. 미국에도 있었고. 자, 그래서 하층이 무너지게 되면 사회적으로 이반이 되고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는 돈을 갖다 앵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 그럼 더 많은 돈을 찍어내야 되겠죠. 예. 그때 되면은 지금 같은 컨트롤을 못하게 돼요.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옛날 독일에서 그랬던 세계적인 경제공황에서 관찰됐던 그런 상황들이 미국에서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게 전 세계적인 공황으로 연결되겠지만 지금의 미국의 세태는 지속된 지가 이미 오래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지금 많이 축소되어 있다. 군사적인 방식, 외교적인 방식이 많이 차단되어 있다. 경제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다. 저는 그래서 레이 달리오가 얼마 전에 했던 이야기는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고 레이 달리오의 관점에서 봐서는 그가 생각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 예. 그런데 군사한 복합체를 다시 가동시킬 만한 전쟁을 벌일 수 있는 것도 지금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리고 몇몇 나라들은 크게 고생을 할 거예요, 아마. 경제적으로 쥐어짜기를 할 수 있지만 전 세계의 경제를 볼모로 삼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경제적으로 중국이 너무 많이 부상돼 있고 브릭스나 그 플러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국가들이 대안을 거기서 찾으려고 한다. 미국이 뭔가 이상한 행동을 조짐을 보인다 하면은 그쪽은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 강력해질 것이다. 범위도 훨씬 더 넓어질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별로 할 게 없다. 말씀드린 대로 맨몸으로 창칼을 막아내야 된다. 미국이 그래 본 적이 없다. 최근까지. 예, 그게 레이 달리오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